이번에 그 2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거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온라인 비대면 수업 관련이에요. 온라인 비대면 수업 또 이런 걸 잘해가지고 또 좋은 말하자면 한몫 챙기신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그 학습 효과에 있어서는 대체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한 60여 프로 정도는 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했고, 또 이것 때문에 학습 격차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교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우리 학교가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교육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비대면 상황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다름이 아닌 온라인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온라인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 음란물 중독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초등학생들부터 이미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친구들의 얼굴을 잘 쳐다볼 기회가 없잖아요. 다 스크린만 봐야 되니까. 이런 와중에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꽤 많은 분들이 제일 큰 문제는 이 인간관계 능력과 사회성이 저하되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우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저하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학교는 오히려 좀 나쁜 말로 쓰면 가둬놓고 말이죠. 친구들 얼굴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학교가 큰 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난 한 2년 반 동안 헤드라인에는 늘 교육 관련해서 코로나에 갇힌 동심, 초등학생 40%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교사 3명 중 1명은 코로나로 학생 사회성이 결여가 되는 게 우려가 된다. 또 코로나발 학력 저하와 사회성 부족 문제가 고민이 된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학교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눌 것은 요즘 우영우가 굉장히 유명하죠. 거꾸로 해도 우영우, 바로 해도 우영우 그거 있잖아요. 우영우 드라마 보신 분 손 들어봐요.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봤나? 저도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요. 어떤 천재성을 가진 자폐 스펙트럼 일종의 환자랄까요? 그런 가운데서 성장한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그런 일종의 장애를 극복하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서 역할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거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판타지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어렵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자체로서 이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동성애 코드라든가 페미니즘 코드를 많이 반영한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쉽고요. 또 소위 여러분 PC, 퍼스널 컴퓨터 말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직역하면 정치적 올바름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어떤 소수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 이런 일종의 약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운동인데 이게 이제 요즘은 심화돼 가지고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로 드러나는 측면도 이제 있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저는 이 우영우가 오기 전에 제가 벌써 2달 전부터 이 자폐에 관한 이제 나름의 책들이나 논문들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영우가 나오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오티즘이라고 하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 ASD는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이 오티즘 자폐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44명의 어린이 중 1명은 자폐 스펙트럼인 거예요.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26명 중에 1명이 자폐 스펙트럼이에요. 한국도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38명 중에 한 학생이 자폐 스펙트럼에 속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들 중에 36.5%는 ABA 치료, 행동 분석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중증이고 20%는 CBD 치료, 그러니까 핵변성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중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아주 빠른 속도로 자폐 스펙트럼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검사의 방식이라든가 검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늘어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 그 원인을 보면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그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들어보던 증상들의 다 이 범주에 들어있는데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ADD, 또 강박이라고 하는 OCD, 반항이라고 하는 ODD, 또 이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 이 불안, 또 ADHD는 가장 많이 들어봤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우울증, 청각정보처리장애, 발달지연, 또 우영우에 해당되는 영재성 자폐, 또 특정학습장애, 감각통합장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장애적 증후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자폐 스펙트럼의 행동적인 특성을 보면은 제일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눈 맞춤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옆 사람 확인해 봐요. 눈 맞춤이 되나? 네. 일단 잘 안 되면 그 시기예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폐 스펙트럼의 영역을 확대시키면 우리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률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그것이 경증이냐 중증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런 증후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도 자기도 모르지만 제가 마치 그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그런 측면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바로 이런 점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폐 스펙트럼의 원인이 뭐냐? 일단 그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뇌 면역 세포인 미세 악교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불필요한 신경망을 가지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잘 안 되면은 불필요한 신경막이 그대로 살아있게 되니까 이런 자폐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뇌과학교실의 윤승용, 김동우 교수팀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원인은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2021년에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에서 이거 발견한 거예요. 뇌발달 및 기능 조절에 있어서 TANC2라는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은 치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 자폐증에 관한 획기적인 과학적 치료 방식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삶이 너무 핍절해져 가지고 거의 삶을 포기할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과학자들의 지혜를 더 하셔서 이런 문제에서 일정 부분 빨리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뇌과학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자폐증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임신 중 또는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의 과다한 대기 오염 노출이에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에블린 탈벗 교수, 그리고 데보라 코리 슬렉샷 교수는 우리 환경 중에 일정 어떤 요소가 심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이런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전적 요인인데, 뭐 본인의 부모의 교육 방식하고 본인의 어떤 그런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은 쌍둥이를 낳았을 때 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이 있으면 다른 아이도 똑같이 그게 있을 확률이 적어도 37%에서 많게는 90%까지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원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우리가 교육적 시도 아니면 의료적 시도 또 과학적 시도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느냐, 호전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말이죠, 이것이 절망적이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아낫 바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30년 동안 거의 부모들이 포기한 혹은 의료에서 포기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를 돕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고생하던 이 아동들이, 수천 명의 아동들이 어떤 지적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쾌거를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 기적의 아낫 바니엘 치유법이라는 것을 아주 정독을 하고 한 2번 가까이 밑줄 치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실제 아낫 바니엘 그 치료 메서드 9가지 원리에서 말하는 것 중에 뭐 합창 활동, 그 단체 음악 활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유에 도움되는 거예요. 또 태권도, 이 태권도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 안에서 이미 어떤 이런 일종의 자폐적 아주 경미하지만 그런 증후군이 있는 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잘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어떤 시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